잘자쌤의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에는 주인공들이 많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들은 당황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해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발휘했던 지혜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인공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잘 들어보면서 잠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를 3번 만나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남의 집에 머슴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은 해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사경을 받았는데 10년치 사경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남들은 머슴살이 10년을 하면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그렇게 팔자를 피게 된다는데, 이 사람은 머슴살이 10년에 돈 한 푼 구경을 못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언제까지 사경도 못 받고 여기서 일할 건가? 그만 때려치우게나. 나도 그러고 싶네. 그런데 내가 그럼 10년 동안 일한 것은 어찌 되겠나? 꼭 사경을 받고 그만둘 걸세. 그러다가 20년 꽁으로 일하게 될 걸세. 되었네. 가던 길 가세. 주변 사람들이 그만두라고 말해도 이 머슴은 그동안 일한 것이 아까워서 그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걸 이용해서 계속 머슴을 부려먹었습니다. 하루는 이 머슴이 고개를 3개나 넘어야 하는 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잔뜩 해가지고 첫째 고개를 넘어오다가 고갯마루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호랑이다. 머슴이 깜짝 놀랄 새도 없이 순식간에 머슴은 호랑이에게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글쎄 호랑이 뱃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머슴을 씹지도 않고 통째로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사경도 제대로 못 받아보고 이렇게 죽는 것인가. 머슴은 답답한 마음에 품에서 담뱃대를 하나 꺼내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머슴이 담배를 피워대니 호랑이는 그 바람에 뱃속이 뜨거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호랑이가 그러는 동안에도 이 머슴은 호랑이 뱃속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가니까 조그마한 구멍으로 바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호랑이의 똥구멍이었습니다. 아니, 밖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지게 된 머슴이 다짜고짜 호랑이 똥구멍에다 담뱃대를 걸어서 냅다 잡아당겼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똥구멍이 홀랑 밖으로 까지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있던 머슴도 그 틈에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휴,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만. 호랑이가
고통에 대굴대굴 고개 아래로 굴러내려갔고 머슴은 그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나서 나무찜을 지고 돌아오는데 둘째 고개를 넘다가 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아니, 또 호랑이란 말인가? 그렇게 머슴은 호랑이한테 덥석 물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머슴을 통째로 삼키지 않고 옷깃만 물더니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가더니 호랑이는 커다란 동굴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는 새끼 호랑이들이 와글와글 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가 자기 새끼한테 날 먹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그러고 있어도 호랑이들은 자신을 잡아먹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웬일인가 하고 눈을 떠보니 바로 코앞에 새끼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 호랑이는 왜 나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뼈다귀잖아. 새끼 호랑이의 목구멍에 긴 뼈다귀가 턱 걸려 있었습니다. 이 뼈다귀를 빼내달라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새끼 호랑이 목구멍에 손을 집어넣어서 뼈다귀를 빼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끼 호랑이가 고맙다는 듯 넙죽 엎드렸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등을 척 돌리더니 타라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아니, 타라는 말인가? 머슴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머슴을 등에 태우고 굴을 나와 한참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머슴을 내려놓고 앞발로 열심히 땅을 파댔습니다. 아니, 이번엔 또 뭘 하는 건가? 별 이상한 호랑이를 다 보겠네. 이번엔 무슨 개처럼 땅을 파고... 갑자기 머슴 앞으로 호랑이가 뭔가를 던졌습니다. 머슴이 놀라서 그걸 받았는데 웬 어린 아기만한 산삼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큰 산삼이 다 있다니. 이거 횡재했잖아. 고맙다, 호랑아. 호랑이는 머슴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다시 동굴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두 고비를 넘기고 돌아오는데 셋째 고개를 넘다가 또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3번이나 호랑이를 만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이번에 만난 호랑이는 머슴에게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머슴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달려드는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린 머슴은 아이고, 형님 하고 구슬프게 엉엉 울었습니다. 그 바람에 잡아먹자고 달려들던 호랑이가 그만 그 자리에 우뚝 서가지고 눈만 멀뚱멀뚱거리며 머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머슴은 이때다 하고 더 구슬프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님이 집을 떠난 지 1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다가 기어이 호랑이가 되셨군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저 혼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형님을 찾아다녔는데 여기서 만날 줄이야. 아이고 형님, 보고 싶었소. 그러자 호랑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머슴을 계속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머슴은 아까 호랑이가 준 산삼을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을 만나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호랑이로 변해버린 형님이 이 산삼을 먹으면 몇 년 후에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도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머슴이 내민 산삼을 꿀꺽하고 삼켰습니다. 형님, 이제 몇 년 후에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형님, 그러면 꼭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자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슴은 그만해도 좋으련만 이참에 호랑이 덕을 좀 보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그런데 이왕지사 호랑이가 되신 거 저 좀 도와주시오. 주인 영감이 10년치 사경을 떼어 먹으려고 하니 형님이 가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저 나하고 같이 주인네 집 앞까지만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자 이미 머슴을 자신의 아우로 생각한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머슴은 옳다구나 하고 호랑이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주인집 앞에 가서 호랑이한테 눈짓을 하니 호랑이가 이빨을 다 드러내고 주인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주인 영감이 나와보더니 혼비백산을 아니, 웬 호랑이야, 여보게, 그 호랑이 빨리 쫓아내게 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머슴은 그 모습을 보고는 글쎄 나야 그러고 싶지만 이 호랑이가 밀린 사경을 당장 안 내놓으면 영감님네 식구를 다 잡아먹겠다니 난들 어쩌랍니까? 하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알겠네. 내가 곧 가져옴세. 기다리게. 주인이 그 자리에서 창고로 달려가더니 10년치 사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진작에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미안하네. 어서 저 호랑이를 좀 쫓아주게. 예, 그럼 저는 이만 갑니다요. 머슴은 호랑이 형님과 함께 유유히 주인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와 인사를 나누고 작별을 했습니다. 그 뒤로 머슴은 그 사경을 갖고 논과 밭을 사서 농사를 짓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와는 산에서 형님 동생하며 이따금씩 만나서 늘 잘 지냈다고 합니다. 까치와 호랑이. 옛날 어느 산 속에 까치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이 까치는 아주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들고는 새끼 4마리를 낳아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끼 까치들은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 밑을 지나다가 새끼 까치들이 깍깍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아주 맛있게 생긴 까치들이구나. 배고픈 호랑이는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호랑이는 군침을 삼키며 까치를 불러 말했습니다. 까치야, 내가 배가 고프니 네 새끼 한 마리만 다오. 그렇지 않으면 나무 위로 올라가 너의 새끼들을 다 잡아먹어버릴 테다. 결국 겁에 질린 까치는 눈물을 머금고 새끼 한 마리를 호랑이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모두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까치의 새끼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그냥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잠시 후 또 찾아왔습니다. 호랑이 뱃속에는 호랑이가 통째로 집어삼킨 새끼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미까치는 슬프게 울었습니다. 호랑이는 그런 어미까치의 눈물에도 아랑곳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또 배가 고프니 남은 새끼 중에 한 마리를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새끼들을 모두 잡아먹어버릴 거야. 엄마 까치는 고민하다가 새끼 한 마리를 또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호랑이는 새끼 까치를 통째로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호랑이는 잠시 후에 또 찾아왔습니다. 까치야, 너의 새끼를 한 마리 더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다 잡아먹어버릴 거야. 까치는 이번에도 또 울면서 새끼 한 마리를 호랑이에게 내주었습니다. 까치는 마지막 남은 새끼를 보며 슬피 울었습니다. 이제 호랑이가 다시 찾아와서 너마저 달라고 할 텐데 어쩌나 불쌍한 내 새끼야.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때 숲에서 지혜롭기로 유명한 토끼 한 마리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까치야, 까치야, 호랑이한테 너의 새끼를 주지 마. 저 호랑이는 너를 잡아먹을 수는 없다고. 그 말을 들은 까치는 불안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끼를 내어주지 않으면 호랑이가 우리들을 전부 다 잡아먹겠다고 했어. 까치의 말을 들은 토끼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 호랑이가 절대 올라오지 못할 거야. 그리고 여차하면 한 마리 데리고 날아가면 되잖아. 걱정하지 말고 새끼를 주지 않겠다고 해. 그리고 토끼가 알려줬다고 꼭 말하렴. 그러면 내가 호랑이 뱃속에 아직 살아있는 너의 새끼들을 구해줄게. 그게 정말이야? 알겠어. 까치는 토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까치야, 남은 새끼 한 마리를 얼른 다오. 그렇지 않으면 너까지 내가 잡아먹을 테다. 그러자 까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올라올 테면 올라와 보시지. 너는 높은 곳에 못 올라온다고 토끼가 알려주었어. 뭐라? 아이 토끼 녀석.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다. 호랑이는 몹시 화를 내며 그 길로 토끼를 찾아갔습니다. 토끼 너 이 녀석 잘 만났다. 오늘은 너를 잡아먹어야겠어. 호랑이가 나타나자 토끼가 태연하게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잡아먹겠다고요? 제가 지금 떡을 굽고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먹고 저를 잡아먹는 게 어때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호랑이는 떡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먼저 구운 떡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토끼는 호랑이를 데리고 냇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동글동글한 조약돌을 집어서 미리 피워두었던 불에 넣었습니다. 이 떡이 다 익으면 꺼내 먹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잠시 저쪽에 다녀올 테니 그새 절대로 혼자 꺼내 먹으면 안 돼요? 토끼는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폴짝 뛰어갔습니다. 잠시 뒤 호랑이는 생각했습니다. 토끼 녀석, 이 떡을 내가 먼저 다 먹어버리고 네 놈이 돌아오면 네 놈도 잡아먹어주마. 그러고는 호랑이는 구운 떡같이 생긴 돌을 떡인 줄 알고 낼름 집어삼켰습니다. 그렇게 빨갛게 달궈진 조약돌이 뱃속에 들어갔으니 호랑이의 뱃속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호랑이는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그렇게 대굴대굴 구르다가 먹은 것들을 다 토해내고는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호랑이에게 통째로 잡아먹혀서 뱃속에서 울고 있던 까치의 새끼들도 호랑이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토끼는 그 새끼 까치들을 조심스럽게 안아서 어미 까치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토끼야, 정말 고마워. 저 큰 호랑이를 물리치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나. 힘이 세고 덩치가 크다고 다는 아니지. 이제 걱정 말고 새끼들을 잘 키우렴. 토끼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 뒤로 어미까치는 아무 걱정 없이 새끼들을 잘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지 형제와 도깨비.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형제가 살았는데 어려서 부모를 잃고 살 길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거지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형은 성격이 좋지 못했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 아우를 구박하기를 밥 먹듯이 해댔습니다. 한 번은 형이 국어를 나가기 전에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와집만 있는 동네에 가서 빌어먹을 터이니 너는 초가집만 있는 동네에 가서 구걸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형님. 아우는 형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형은 기와집만 있는 동네가 더 잘 사는 동네이니 자신이 더 많이 벌어볼 심산으로 그리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기와집만 있는 마을에 돌림병이 돈다고 집집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가 놓았습니다. 그 때문에 형은 밥 한 술 얻어먹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우가 간 초가집만 있는 마을에서는 마침 집집마다 잔치를 해서 아우는 맛있는 음식을 실컷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잔치 음식이 많이 남아서 사람들이 남은 음식을 싸주니 아우는 음식을 한 보따리나 쌓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형은 심술이 났습니다. 에잇, 내일은 내가 초가집만 있는 마을에 갈 터이니 너는 기와집만 있는 마을에 가거라. 네, 알겠습니다, 형님.
아우는 이번에도 형 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초가집만 있는 마을에는 잔치를 끝내고 다들 친척 집에 방문한다고 집집마다 집을 비워놓아서 형은 또 아무것도 못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와집만 있는 마을에는 어제 그 돌림병을 막겠다고 마을 전체에서 구판을 벌였고 아우는 구판을 치르고 남은 떡을 실컷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떡이 먹고도 남아서 그 떡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니 형은 심술이 머리끝까지 나서는 내가 얻어먹을 것을 네 놈이 다 얻어먹는구나. 에이, 당장 썩 없어져 버려라. 이러면서 동생을 밖으로 밀며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생은 문 밖으로 나가 떨어지며 바닥에 넘어졌는데 바닥에 있던 깨진 그릇 조각들이 눈으로 튀어서 그만 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아우는 앞이 안 보이는 데다 갈 데도 없는지라 무작정 산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산속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빈집을 찾게 된 아우는 그 빈집에서 잠시 몸을 뉘이고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웬 떼거리가 몰려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아우는 다락에 올라가 몸을 숨기고 가만히 들어보니 들어온 놈들이 죄다 도깨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내가 도깨비 집에 들어온 게로구나. 아우는 도깨비들에게 들킬까봐 숨도 조심스럽게 쉬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이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니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보게들, 내가 아주 불쌍한 경우를 보았네. 아니, 어떤 나쁜 형이 아우를 몹시 구박하고 내쫓아 버렸는데 하필이면 그 아우가 쫓겨나다 넘어지며 눈까지 다쳐서 장님이 되었더라니까. 그러자 다른 도깨비가 그 말을 듣고는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 아우란 놈 참 불쌍하다. 그러고 보니 장님이 된 눈에는 이 산 동쪽 바위 아래 샘물에 눈을 씻고 그 옆에 있는 버드나무 이파리를 따서 문지르면 도로 밝아지는데 말일세. 그걸 안다면 금세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안타깝구만. 뭐라고? 정말일까? 아우는 그 말을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란 모르는 게 참 많다니까. 저 마을 부잣집 외동딸이 몇 달을 알아누운 거 알고들 있지? 그럼 알고 말고 그 집 주인이 온 마을 의원들을 다 데려다가 치료를 해봐도 못 일어난다며. 아, 그게 사실은 그 집 지붕 용마루 밑에 천년 묵은 지네가 있어서 그렇다네. 아, 그 지네를 담배 연기를 쐬서 죽이고 그 지네를 넣어서 보약을 한 재 다려 먹이면 금방 나을 텐데 말이야. 이거 애꿎은 처자 하나 죽게 생겼구만. 그게 정말인가? 전에 모르는 것이 없구만. 하하하, 이건 아는가? 요 아래 동네에서는 가물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던데 동네 한가운데 있는 큰 바위를 드러내면 물이 많이 나오는 걸 모르고
저 고생들을 하고 있다네. 아우는 그 말을 잘 새겨들었다가 날이 밝아 도깨비가 모두 떠난 뒤에 더듬더듬 동쪽 바위를 찾아갔습니다. 이쯤 있을 텐데 말이야. 아, 찾았다. 바위 아래를 더듬어 보니 과연 샘물이 있었습니다. 아우는 그 물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버드나무 이파리를 따 눈에 대고 문지르니까 신기하게도 정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이었잖아. 다른 것들도 확인해보자. 아우는 그 길로 마을 부잣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니 그 집 주인이 그럴 수 없다 하며 내쫓았습니다. 아니, 어째서 안 되는 겁니까? 아우가 묻자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 외동딸이 알아누워 다 죽어가는 판이라 이 바깥 사람을 들일 경황이 없다네. 오늘은 가죽에나. 그래서 아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 따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 내노라 하는 의원들도 다들 포기하고 가버렸다네. 정말 할 수 있겠나? 부자가 의심하듯 아우에게 묻자 아우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거라. 아우는 그 집 식구들에게 집안의 담배란 담배는 모두 모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옆에서 보약을 다릴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아우의 말대로 하자 아우는 모인 담배들을 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왓장을 벗겨내고 보니 과연 용마루 밑에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지네가 있었구나. 여기 횃불 하나 주시오. 여기 있소. 하인 하나가 횃불을 건네주자 아우는 지붕 근처에서 담배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꽥. 지네가 담배 연기를 맡더니 고통스러워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지네다. 저 큰 지네 때문에 내 다리 저리 아팠던 게로군. 이제 그 지네를 가지고 보약을 다리시오. 아우가 말하자 부자는 지네를 가져다가 탕약을 다리고 있는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끓여 딸에게 먹이니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자네는 우리 집의 은인일세.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게나. 네, 다 들어줄 테니. 그러자 아우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 힘센 하인들을 여럿 빌려주시오. 큰 힘을 쓸 일이 있습니다. 알겠네. 여봐라. 이 집에서 힘센 하인들은 모두 이곳으로 모이라고 하거라. 아우는 부자가 모아준 힘센 하인들과 함께 가물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동네에 갔습니다. 가보니 과연 동네 한가운데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덩치 큰 사내들이 여럿 몰려오니 그 마을 사람들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몰려온 거요? 우리 마을에 도적질이라도 하러 온 것이라면 잘못 찾아왔소. 여기는 가뭄이 잔뜩 들어서 아무것도 없소이다. 그러자 아우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이곳에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 바위를 치워 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데리고 온 힘센 하인들과 함께 그 바위를 들춰보았습니다. 그 큰 바위를 들치니 정말로 그 밑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바위가 물길을 다 막고 있었다니. 이보시오. 아이, 당신은 우리 마을의 은인이시오. 마을 사람들은 아우와 함께 온 하인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아우와 함께 갔던 하인들은 부자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네.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내버리고 힘센 하인들을 데려가서 이 옆마을까지 도와주고 오다니. 자네와 같은 훌륭한 청년은 내 처음 본다니. 괜찮다면 내 딸과 혼인을 하는 게 어떻겠나. 자네와 같은 훌륭한 청년이라면 내 외동딸도 좋아할 것이네. 그렇게 아우는 부잣집 외동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우는 그 부잣집의 사이가 되어 부자의 뒤를 잇게 되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푼 빌린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이 농사꾼이 하루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 내다 판 작물값으로 서푼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휴, 오늘은 딸랑 서푼밖에 못 벌었으니 이걸로 내일 끼니를 어찌 해결한단 말인가. 그렇게 푸념하며 농사꾼이 어둑어둑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주변이 으스스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으스스한 거야?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데. 농사꾼이 그렇게 혼잣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농사꾼 눈앞에 커다란 도깨비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도깨비다. 그러자 도깨비가 그런 농사꾼을 보고는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돈 있으면 서푼만 구워주게. 뭐라고? 농사꾼은 도깨비가 너무 무서워 가진 돈을 전부 다 주었습니다. 자, 받게. 그런데 이건 내 전 재산인데.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나. 내일 이맘때까지 꼭 갚을 것이니. 도깨비는 그렇게 약속하더니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도깨비에게 돈을 꿔주다니 별일이 다 있구만. 그나저나 이거 돈을 다 줘버렸으니 이를 어쩐다. 농사꾼은 도깨비가 돈을 갚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농사꾼이 남은 쌀을 박박 긁어 모아서 저녁밥을 먹는데 밖에서 누군가 농사꾼을 불렀습니다. 이봐, 나와봐. 나왔어. 농사꾼이 문을 열어보니 어제 만난 바로 그 도깨비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도깨비다. 농사꾼은 또 깜짝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에이, 어제 본 사이인데 뭘 그렇게 놀라시나. 내 약속대로 서푼 가지고 왔네. 도깨비는 서푼을 휙 던지더니 획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아니, 도깨비가 정말로 돈을 갚았네. 참 희한한 일이구만. 농사꾼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저녁이 되자 도깨비가 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봐, 나와봐. 나왔어. 농사꾼은 도깨비가 또 찾아오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기 또 왜 왔나? 왜 왔긴 약속대로 서푼 가지고 왔네. 도깨비가 어제 준 돈을 다시 또 주겠다고 하자 농사꾼은 그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왜 또 돈을 주는가? 어제 주었지 않은가? 무슨 소린가? 어이 거참,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건가? 빌린 돈은 갚아야지 이 도깨비 체면이 서지. 어서 받게. 농사꾼이 한사코 거절하자 도깨비는 부득부득 서푼을 농사꾼의 손에 쥐어주고는 가버렸습니다. 농사꾼은 서푼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도깨비가 돈 꿔간 것만 기억을 하고 갚는 것은 까맣게 잊었나 보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받아두자.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저녁에도 도깨비가 찾아왔습니다. 이봐, 나와봐. 나왔어. 아니, 이보게, 자네 여기 왜 또 왔나? 약속대로 서푼을 가지고 왔지. 도깨비가 방 밖에서 손에 서푼을 들고 딸랑딸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농사꾼은 결국 이번에도 그 서푼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날만 저물면 도깨비가 서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날마다 서푼씩 모이더니 어느새 농사꾼의 항아리는 돈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돈이 먹고 살기 충분해진 농사꾼은 이제 서푼을 받으러 나가는 것도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농사꾼은 도깨비가 준 돈으로 논도 사고 기와집도 지었습니다. 이거 도깨비 덕분에 부자가 될 줄 누가 알았나. 농사꾼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김없이 도깨비가 서푼을 들고 농사꾼을 또 불렀습니다. 이봐, 나와봐. 나왔어. 이봐, 나왔다니까. 도깨비가 계속 부르자 귀찮은 농사꾼은 마지못해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그만 좀 찾아오게. 이제 지겹지도 않은가? 나랑 씨름 한 판만 해. 도깨비가 갑자기 씨름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농사꾼이 대답했습니다. 난 자야 하니 귀찮게 굴지 말고 그냥 가게나. 그러자 도깨비는 화를 잔뜩 내고는 성큼성큼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논에 나간 농사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논이 온통 자갈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농사꾼은 그날 논 옆에 숨어서 누가 자신의 논에 자갈을 가져다 두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한밤중에 도깨비가 커다란 자루를 들고 와서는 농사꾼의 논에 자갈을 쏟아놓고 갔습니다. 이런, 도깨비가 장난을 친 것이군. 도깨비가 한 짓이라 별 수 없었던 농사꾼은 하루 종일 자갈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도깨비는 자갈을 쏟아놓고 갔습니다. 날마다 자갈을 치우다 지친 농사꾼은 하루는 자갈을 가져다 놓는 도깨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잘못했네. 지금이라도 나와 씨름을 하겠나? 농부가 말하자 도깨비가 씩씩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네. 이제는 자네와 이야기하지 않겠네. 도깨비는 그러고는 논에 자갈을 계속 뿌려댔습니다. 이런, 큰일이네. 이러다가 저 논밭을 다 못쓰게 생겼으니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한참을 생각한 끝에 농사꾼은 꾀를 내었습니다. 다음 날 농사꾼은 도깨비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도깨비가 자갈이 든 자루를 메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잔뜩 자갈을 뿌린 도깨비가 자루를 털고 막 돌아서는데 농사꾼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보게, 도깨비, 서보게. 자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왔네. 뭐라고? 농사꾼이 그렇게 말하자 도깨비가 이상하다는 듯 농사꾼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니, 도대체 무엇이 고마운가? 그러자 농사꾼이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자갈 때문에 곡식이 아주 잘 자랐지 뭔가. 덕분에 큰 돈을 벌게 됐어. 만약 자네가 개똥을 갖다 놓았다면 벼들이 다 죽어버려서 자라지도 못했을 텐데. 자네 덕분이네. 아주 고마워. 뭐라고? 이럴 수가. 도깨비는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농사꾼의 논에는 개똥이 수북히 쌓여갔습니다. 도깨비가 화가 나서 농사를 망치려고 농사꾼의 말대로 개똥을 가져다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농사꾼의 논에서는 개똥을 거름 삼아 벼가 아주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농사꾼은 큰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잘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둔갑한 쥐.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겠다는 각오로 한 외딴 절에 혼자서 공부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가서 밤낮으로 글을 읽는데 워낙 깊은 산중이라 1년이 가야 절간에 드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글 읽는 선비라 해도 너무 외롭고 쓸쓸하였습니다. 휴, 벌써 혼자 글을 읽고 공부를 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슬슬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선비가 그렇게 혼잣말을 하는데 선비가 글 읽는 절방에 웬 쥐 한 마리가 들락날락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슬쩍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와서는 선비가 글 읽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다시 나가고 이러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허허허, 그래도 쥐 한 마리라도 있어주니 외롭지 않아서 좋구만. 집에서 같았으면 진즉 내쫓거나 잡았던지 했을 테지만 워낙 쓸쓸한 절간이라 쥐 한 마리도 없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선비는 하루라도 쥐가 들어오지 않으면 궁금해할 정도로
쥐를 애틋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쥐를 친구처럼 생각하게 된 선비는 쥐가 다니는 길에다 먹을 것을 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냥 오고 가기 심심할 텐데 이것들을 좀 먹으면서 다니거라. 선비는 자기가 먹던 밥도 아껴서 남겨두고 이것저것 쥐가 먹을 만한 것들을 길목에다가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쥐가 도통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아무것도 안 먹지? 뭘 두어야 먹겠느냐? 선비는 궁금하여 이것저것 생기는 대로 갖다 놓았는데도 쥐는 그것들을 입에 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구나. 먹을 것을 마다하는 쥐라니. 선비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는 손톱을 깎아서 미처 못 버리고 방 구석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쥐가 쪼르르 오더니 그걸 낼름낼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너는 손톱 발톱 먹기를 좋아하는구나. 하하, 별 특이한 쥐를 다 보겠네. 그래, 치우기 귀찮았는데 잘 되었구나. 앞으론 네가 먹어주도록 해라. 선비는 그렇게 말하며 그때부터 손톱 발톱을 깎을 때마다 쥐가 먹으라고 일부러 버리지 않고 방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항상 그 손톱과 발톱을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지났는데 하루는 쥐가 선비의 방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오지 않더니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쥐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쥐가 안 오네. 이거 어디 다른 곳으로 떠났나 보구만. 선비는 그렇게 날마다 밤마다 들락날락하던 쥐가 오지 않으니까 좀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글 공부를 하느라 이내 잊어버렸습니다. 선비는 계속해서 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자, 이제 공부를 다 한 것 같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그럭저럭 글 공부를 다 하고 선비가 하산하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인, 나왔소. 얘들아, 애비가 왔다. 그런데 집을 보니 글쎄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내가 집에 있는데 아주 자기 방을 차지하고 앉아서 주인 행세를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집에 들어가니까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깜짝 놀라 있습니다. 아니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둘이에요? 아이고 주인마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요? 선비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놈은 웬 놈인데 남의 집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느냐? 너야말로 웬 놈이길래 남의 집에 와서 야단을 치느냐? 얘들아, 어서 저놈을 내쫓아라. 하고 가짜 선비가 외쳤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똑같이 생겨서 누가 진짜 선비인지 분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생긴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목소리며 행동거지 모조리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어쩌나 하고 궁리를 하다가
아들이 좋은 꾀를 냈습니다.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시험을 보도록 해봐요. 그렇게 집안 사람들은 똑같이 생긴 두 선비에게 집안일을 이것저것 물어서 누가 더 잘 아는지 시험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분명 진짜야말로 집안일에 대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비는 집을 떠나 절간에 오래 있었으니 아무래도 집안 물정에 어두웠는데, 가짜는 이제 막 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챙겨 보았을 테니 집안 사정에 밝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집안 사정에 대해 묻는 말에 가짜는 척척 대답을 잘 하였는데, 진짜는 계속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가짜는 집안에 있는 그릇 숫자며 숟가락, 젓가락, 숟까지 환하게 꿰고 있는데 도저히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저 가짜를 내쫓아라! 결국 진짜 선비가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라고. 여보, 얘들아, 어찌 이러느냐. 내 이놈, 이 가짜 녀석. 진짜 선비는 억울해하며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집에서 쫓겨난 선비는 너무나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부인과 자식들, 그리고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말았으니 선비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원통해하며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죽어도 조상 옆에 가서 죽는다고 조상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조상 무덤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 벼랑에 몸을 던져 죽으려고 갔는데, 선비는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래선 안 된다. 그동안 내가 공부한 것도 있고 하니 과거 시험을 봐서 크게 성공하여 집으로 돌아가면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선비는 그렇게 생각하며 벼랑 앞에 앉아 있었는데 웬일인지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일단은 잠이나 맛있게 자야겠구나 하고 선비는 벼랑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선비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아니, 아버지, 이게 얼마만입니까? 아버지, 저는 어찌한단 말입니까? 선비가 말하자 아버지가 선비에게 대답했습니다. 못난 놈, 그런 소리 말거라. 네가 절에서 글 공부할 때 쥐한테 손톱 발톱을 먹인 일이 있지 않느냐. 그 쥐가 너의 정기를 받아서 너의 모습으로 둔갑을 하였으니 당장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 집으로 돌아가 보거라. 그러고는 아버지는 선비의 뺨을 척 하고 때렸습니다. 아버지, 왜 때리세요? 꿈이었구나. 신기한 꿈이네. 고양이라. 쥐.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꿈 한번 믿어보자. 정신을 차리고 선비는 그 길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키우는 집을 찾아가 고양이 한 마리를 빌렸습니다.
그 고양이를 품속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저놈이 또 왔네. 이놈, 어디 우리 아버지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썩 나가라 이놈. 아들이 앞장서서 선비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선비는 그러나 마나 성큼성큼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저놈이 미쳤구나. 당장 가서 관아에 고해라 아들아. 부인도 덩달아 선비를 관아에 신고하라고 아들을 시켜 보냈습니다. 한편 선비가 자기 방에 들어가자 그곳에는 가짜 선비가 점잖게 앉아 있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저놈이 또 왔단 말이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식구들과 하인들이 달라붙어 선비를 끌어내려고 하는 찰나 그때 선비는 품속에 넣어가지고 온 고양이를 가짜 선비 앞에 휙 내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눈에 불을 켜고 가짜에게 달려들어 목을 콱 물어뜯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짜 선비가 찍 소리를 내며 자빠져 죽는데 갑자기 그 가짜 선비가 쥐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아니, 남편이 아니고 쥐였구나, 쥐. 아버지, 죄송합니다. 부인과 자식들, 하인들은 선비에게 엎드려 사죄하였습니다. 다들 일어나게 어쩔 수 없었던 일이지 않았나. 그렇게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선비는 가족들과 다시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손톱 발톱에는 사람의 정기가 들어있어서 그걸 깎아서 함부로 버리게 되면 산짐승이나 들짐승이 주워 먹고 그 사람으로 둔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작은 일이라도 늘 주의를 하고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 생각됩니다.